안 돼! 그건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혁수는 망설임 없이 신발을 샤넬에게 던져줬습니다. 걔는 순식간에 비단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실밥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혁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장인어른 어차피 낡아서 신지도 못하는 거 강아지 장난감으로 쓰면 좋잖아요. 요즘 객검값도 비싼데. 그리고 그 냄새나는 가죽 나부랭이들 좀 버리세요. 집값 떨어진다고요. 사위는 제 평생의 업적이 담긴 공방을 쓰레기장 취급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은 명품 구두의 흠집이라도 날까 아버지의 달아빠진 구두를 발로 툭 밀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내를 위해 만든 마지막 유작이 강아지의 장난감으로 처참히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50년간 가죽과 씨름해온 장인의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또 그 먼지 구덩이에 계셨어요? 손님들 오실 건데 곰팡내 나면 어떡해요? 딸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성북동 한옥의 고요함을 깼습니다. 수십 년 된 손때 묻은 도구들과 희귀한 가죽들이 가득한 제 작은 공방을 딸은 먼지 구덩이라고 불렀죠. 저는 말없이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시간은 이 공방 안에서 멈춰 있었어요. 사위 혁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장인어른, 이 집도 이제 리모델링해야죠. 이런 낡은 한옥은 요즘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특히 이 공방은 확 밀어버리고 와인셀러나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야 제값 받죠. 그들에게 제 인생이 담긴 이 공간은 그저 팔아치울 부동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반박할 기력도 없었어요.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낡았지만 너른 이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한 건 저였습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방으로 갔어요. 오래된 가죽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손에 익은 도구들을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딸과 사위는 제가 공방에 들어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낡은 것들 좀 버리세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수지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제게 공방 문을 꼭 닫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제 딸이니까요. 제가 키운 딸이니까요. 그날 저녁 사위는 자신의 동료 변호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작은 비단 꽂힌 한 켤레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제가 손수 만들어준 신발이었죠. 붉은 비단에 수놓은 섬세한 자수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제가 석 달을 꼬박 매달려 완성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않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아까워서 신지 못했다고 했죠. 대신 늘 곁에 두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보, 이 신발을 볼 때마다 당신의 정성이 느껴져서 행복해.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신발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어요. 이것만은요. 밤이 깊어가도 거실의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신발을 조심스럽게 영정 앞에 다시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공방의 실루엣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청소하시는 분 오시니까 공방 문 열어두세요. 먼지 좀 털어야겠어요. 공방은 내가 직접 청소한다. 남이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아이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낡은 가죽 조각들인데? 수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에게 제 인생을 이해받는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방에서 낡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50년 전 스승님께 배운 전통 기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문득 깨달았죠. 이것들이 사라지면 제 존재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다고요. 장인어른,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혁수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코를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게 다 얼마짜리나 되나요? 솔직히 다 팔아버리면 꽤 목돈 되지 않겠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설계도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혁수는 비웃듯 픽 웃더니 나가버렸죠. 저녁 식사 시간 3명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혁수와 수지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게.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요. 아버님, 내일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자꾸 멍하니 계시고 혼잣말도 많이 하시던데. 혁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멀쩡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문제죠.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수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빠. 건강검진 삼아 한번 가보세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들고 제 방으로 돌아왔죠.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니, 혼자 중얼거렸죠. 여보, 우리 수진이가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어릴 땐 그렇게 착하더니. 영정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단 꽃신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죠. 제 딸이 저한테 그럴 리 없다고요. 사건은 수진 부부가 새로 들인 반려견 샤넬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작고 하얀 개였는데 수진은 그 개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저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죠. 샤넬, 우리 공주님. 배고파? 수진이 개를 안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게는 저런 따뜻한 말투가 사라진 걸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혁수가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여럿 왔는데 모두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죠.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나와서 인사라도 하세요. 저는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자기들끼리 떠들었어요.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손님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던 샤넬이 갑자기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킹킹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이 당황해서 개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혁수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방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혁수는 벌떡 일어나더니
제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저는 황급히 뒤따라갔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혁수는 방문을 열고 안에 영정이 놓인 작은 상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거기 놓여있던 비단꽃신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이거 주면 조용해지겠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혁수는 이미 신발을 들고 거실로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갔어요. 혁수는 망설임 없이 신발을 샤넬에게 던져줬습니다. 걔는 순식간에 비단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실밥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지금 자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혁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장인어른, 어차피 낡아서 신지도 못하는 거 강아지 장난감으로 쓰면 좋잖아요. 요즘 객검 값도 비싼데.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거들 뿐이었죠. 아빠!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손님들 다 보시는데 창피하게. 그냥 낡은 신발이잖아요. 낡은 신발이라고요. 저는 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방으로 들어가세요. 손님들 불편해하잖아요. 수진이 저를 떠밀듯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다시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처참하게 찢어진 비단꽃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개의 침과 이빨 자국이 선명했어요. 정성껏 수놓았던 자수는 반쯤 뜯겨나갔죠. 미안해. 저는 신발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지키지 못해서요. 딸에게 배신당한 게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신발을 꼭 안고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의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여보, 난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고요한 침묵만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근하면서 말했어요. 아빠, 어젯밤 일은 잊으세요. 그냥 신발 하나였잖아요. 새로 사드릴게요. 새로 사준다고요. 50년 전통 기법으로 석 달을 매달려 만든 작품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내의 유품을 새로 사준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혁수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갔어요. 집이 텅 비자 저는 공방으로 갔습니다. 찢어진 신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복원할 수 있을까? 손가락으로 찢어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불가능했어요. 너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개의 이빨이 비단을 완전히 훼손시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요. 그저 그들의 미래를 위한 걸림돌일 뿐이라는 걸요. 아내의 유품조차 개 장난감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를요. 아니, 복수라기보다는 제 존엄을 되찾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찢어진 꽃신을 품에 안고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전시된 조선시대의 낡은 태사회를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죠. 유리 너머 신발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작품들처럼요. 저는 작품 설명을 읽으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건 상침질 기법이 아니군. 복원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상침질은 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었어요. 일반인은 구별하기 어렵지만 장인의 눈으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실례지만 혹시 상침질을 아십니까? 뒤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호기심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준영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제 손에 들린 찢어진 꽃신을 힐끗 보더니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혹시 이강민 선생님 아니십니까? 저는 놀라서 청년을 쳐다봤어요.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요. 20년 전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장인의 혼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선생님의 손놀림을,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제가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죠. 이제 그런 건 다 옛날 일이네. 저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기에 우리 전통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는 제 손에 찢어진 신발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발을 꼭 안았죠. 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선생님, 제 작업실로 오시겠어요?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이 청년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준영의 작업실은 삼청동 골목에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그가 디자인한 신발들이 진열돼 있었죠. 준영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작업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친구지만 진지하게 작업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영은 커피를 건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서양의 기술도 훌륭하지만 우리 전통 기법만큼 섬세하고 아름다운 건 없다는 거요.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들었습니다. 준영은 계속 말을 이었죠. 선생님 같은 분들이 사라지면 그 기술도 함께 사라집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고 싶어서요. 젊은이의 열정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을 느꼈어요.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다행이네. 선생님, 준영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뭘 하는 건가? 일어나게. 선생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준영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난 이제 늙었네. 가르칠 만한 것도 없어. 아닙니다. 선생님은 살아있는 문화재십니다. 준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일어나게. 생각해보고 연락하지. 저는 준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영의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과 혁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둘은 저를 보더니 뭔가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 들어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찢어진 신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어.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젊은이야.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영정 속 안에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꿈을 꿨어요. 공방에서 준영과 함께 작업하는 꿈이었습니다. 준영과의 만남으로 삶의 의지를 되찾은 저는 밤마다 몰래 공방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잡힌 가죽이 반가웠어요.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꿰매는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수진과 혁수는 오히려 저를 더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아빠, 밤에 잠은 안 주무시고 뭘 그렇게 쪼그려 만드세요? 그러다 쓰러지시면 저희만 고생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장인어른, 요즘 자꾸 혼잣말도 하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치매라도 오면 어떡해요? 혁수는 노골적으로 걱정을 가장한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어요.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요. 준영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그런 수법으로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많습니다. 준영은 작은 녹음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공방에 이걸 숨겨두세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내 딸이 설마 그럴까 싶었지만 만약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녹음기를 공방 책상 서랍 뒤편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작업을 하는 척하며 밤을 보냈죠. 수진과 혁수가 출근한 후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수진과 혁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그냥 한정치산 선고받게 하자. 의사 친구한테 말해뒀어. 저렇게 밤마다 이상한 물건 만들고 혼잣말하는 거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서 써준대. 혁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 성북동 집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거지?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 딸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죠. 당연하지. 한정치산자는 법적으로 무능력자니까. 우리가 후견인이 되면 재산 전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양평에 있는 요양병원도 알아봤으니까. 진단서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버리자.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비수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딸이었어요. 그 아이가 절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처박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영정 속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치매 환자로 몰려 요양원에 갇혀서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일어섰어요. 이렇게 당할 순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싶었어요. 저는 바로 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영군, 녹음기에 다 담겼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준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뤘어요. 고맙네. 부탁하네.
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어요. 다음 날 혁수가 저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인어른,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금방 끝나요. 혁수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은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왔어요. 혁수와 악수를 나누는 걸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 분명했습니다. 어르신 이리 앉으세요.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의사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군지,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거였죠. 저는 일부러 틀리게 대답했어요. 오늘 날짜를 엉뚱하게 말하고 계산도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의사와 혁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어르신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네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척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약 처방받으면 금방 나아지실 겁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혁수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었어요. 다음 주에 정밀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진행하자. 변호사도 다 준비됐어. 응. 그럼 이 집 팔고 강남에 새 아파트 사자. 이런 낡은 한옥은 이제 질색이야. 둘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준영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내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조촐한 사무실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이강민 선생님. 변호사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위분이 의사와 공모해서 허위 진단을 받으려 한 것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선생님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해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메모하며 들었어요.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아내가 저를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딸과 사위의 차가운 눈빛, 제 평생의 업적을 향한 경멸,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흔적마저 짓밟힌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도 찾아왔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공방에 앉아 제 평생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50년간 모아온 설계도, 작업일지, 희귀한 가죽 샘플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먼지를 털어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스승님께 처음 배울 때의 설렘,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 아내에게 신발을 선물했을 때의 떨림이 모두 이 물건들 속에 담겨 있었어요. 이걸 그냥 내줄 순 없지. 저는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예금을 확인했죠. 생각보다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평생 아껴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수진과 혁수가 모르는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고 모든 돈을 이체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한 준비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등기소에도 들렀습니다. 이 성북동 한옥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다행히 아직 제 명의였습니다. 혁수가 손을 쓰기 전이었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갔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이제 재단 설립을 준비하면 됩니다. 재단이요. 네, 선생님의 재산과 기술을 보존하는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익 재산이 되는 거죠.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강민 전통화해 보존회라는 이름은 어떨까요? 준영이 옆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도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었어요. 좋네. 그렇게 하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변호사와 준영의 도움으로 모든 서류를 준비했어요. 재단법인 설립 허가서, 재산 기부 증서, 그리고 수진과 혁수에게 보낼 내용 증명까지요. 그 사이 혁수는 착착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왔다며 저를 다시 데려갔어요. 장인어른, 이제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혁수의 말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비웃었지만요. 준비가 끝난 어느 주말 저녁,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끝을 낼 때가 됐어. 당신도 지켜봐줘. 내가 제대로 마무리하는 걸요. 영정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미소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정성껏 면도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랜만에 당당한 표정이었죠. 수진과 혁수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속으로 대사를 되뇌었어요. 떨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소파에 앉았죠.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 2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봉투를 그들 앞으로 밀었어요. 열어보게. 혁수가 먼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도 서류를 보더니 창백해졌습니다. 보다시피야. 이 집과 내 모든 재산은 재단에 기부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내용 증명이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폭풍 전 고요함 같은 순간이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아버지 미쳤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혁수는 법률가답게 재빨리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장인어른,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하신 결정 아닙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혁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자네가 준비한 진단서 말인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그 진단서. 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그냥 한정치산 선고받게 하자. 의사 친구한테 말해뒀어. 그럼 이 성북동 집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거지? 양평에 있는 요양병원도 알아봤으니까. 진단서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내버리자고.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혁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건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난 이미 다 알고 있다. 자네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재산을 어떻게 차지하려 했는지 전부 다. 수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어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다. 아내의 유품을 개 장난감으로 줬을 때, 내 공방을 쓰레기장이라 불렀을 때, 그때마다 난 참았지.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다. 장인어른,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네는 변호사니까 알겠지. 이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걸. 그리고 자네가 의사와 공모해서 허위 진단을 받으려 한 것도 증거가 있지.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다면 내가 먼저 고소할 수도 있네. 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률가인 그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재단 소유가 됐으니 너희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 다음 주까지 짐을 싸서 나가거라. 아버지! 네. 우린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갈 곳이 없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자네들은 강남에 새 아파트를 살 계획이었잖아. 이 집 팔아서 말이야. 그 계획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 다만 이 집은 못 팔 뿐이지. 혁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했으니까요. 이건 복수예요. 비정한 복수라고요.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다. 그저 내 자리를, 내 존엄을 되찾은 것뿐이야. 너희가 먼저 날 버렸잖니.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일주일 안에 나가. 그게 내 마지막 잡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울음소리와 혁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너무 냉정한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영정 속 아내의 미소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수진과 혁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따금 수진이 제 방문 앞에 서서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짐을 다 빼는 날, 저는 공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이삿짐 트럭이 보였습니다. 혁수는 끝까지 노려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트럭이 떠나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어요. 동시에 깊은 공허함도 밀려왔지만요. 그날 밤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저는 공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곳은 진짜 제 공간이 될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혁수는 변호사였지만 명백한 증거와 합법적인 절차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저는 가장 먼저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도구들을 정비하고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작은 책상을 놓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박준영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영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는 매일 공방에 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거창한 파리 컬렉션 같은 건 아니었어요. 우리 전통 화해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정말로 신발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 신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잊혔던 장인의 귀환에 문화계와 소수의 마니아들이 먼저 반응했죠. 이강민 선생님이 다시 작업을 시작하셨대요. 정말요? 그분이 아직 작업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당당하게요.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젊은 대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전통 기법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이었어요. 선생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물론이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 기쁘네. 저는 그들에게 한 땀 한 땀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제 기술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게 행복했어요. 제 공방은 더 이상 먼지 구덩이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반면 딸과 사위의 삶은 서서히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 집을 담보로 받아두었던 대출과 무리한 투자 계획들이 모두 어그러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고. 준영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혁수가 수진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운다더군요. 특히 혁수는 장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소문이 법조계에 퍼지면서 주요 사건에서 배제되고 회사 내 입지가 크게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사위분이 회사에서 해고됐답니다. 그리고 따님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대요. 저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어요. 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제 집은 전통 화해 교육관으로 변모했습니다. 공방은 작업실이자 교육 공간이 되었죠. 선생님, 오늘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장인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대요. 준영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런 건 사양하네. 난 그저 조용히 일하고 싶어.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기술을 지키고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어느 날 저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담장 너머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죠. 그녀는 한참 동안 공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명품 옷도 화려한 화장도 없었죠. 저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더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 없었어요. 이미 끊어진 인연이었으니까요. 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지켜봤어요. 잘 살아.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축복도 저주도 아닌 그냥 작별 인사였어요. 공방으로 돌아와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금방 안정을 찾았어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회 제안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싶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네. 사람들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날부터 전시회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오래된 작품들을 꺼내 정리하고 새로운 작품도 만들었어요. 특히 저는 아내를 위해 만들었던 비단 꽃신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찢어진 그 신발을 다시 만드는 거였죠. 밤마다 공방에 앉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어요. 똑같이 만들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신발이 완성됐어요. 붉은 비단에 수놓은 자수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여보 봐. 다시 만들었어. 저는 영정 앞에 신발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전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에는 제 평생의 작품들이 진열됐어요. 가운데에는 복원한 비단 꽃신이 놓였죠. 화해장 이강민의 귀환. 전시회 제목이었습니다. 준영이 정성껏 기획한 덕분에 훌륭한 전시가 됐어요.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학의 인사들, 젊은 디자이너들, 그리고 전통을 사랑하는 시민들이었죠.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다니. 사람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비단꽃신 앞에서 발길을 멈추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신발 정말 아름답네요. 한 땀 한 땀에 정성이 느껴져요. 그들의 감탄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아내에게 떳떳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유품을 다시 만들어 세상에 보여줬으니까요.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고 젊은이들의 관심도 높았어요. 선생님, 전통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준영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딸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화해장 이강민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가죽을 매만지고 오후에는 저를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공방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 작품을 의뢰하는 고객들, 그리고 그저 구경하러 온 사람들까지요. 선생님, 이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천천히 봐. 손목의 각도가 중요하지.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 보람을 느꼈어요. 재단도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기부금과 후원금이 들어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었죠. 선생님, 다음 달에 전국에서 장인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열 계획입니다. 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가끔 딸 생각이 났어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죠. 어느 날 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따님께서 가끔 이 근처를 지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방 앞 작은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던 개나리였습니다. 여보 봐. 올해도 꽃이 폈어. 저는 영정 앞에 개나리 가지를 꽂으며 말했어요. 매년 하는 의식이었죠. 그날 오후
공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수진이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아빠,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방을 둘러보며 수진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는 이곳이 먼지 구덩이로만 보였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의 인생이 여기 있다는 걸요. 무슨 일로 왔니? 사과하러 왔어요.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일어나거라.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물 같았어요. 혁수와 이혼했어요.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빠를 배신하고 엄마의 유품을 망가뜨리고. 딸의 울음소리가 공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개나리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아주지는 않았어요. 잘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아빠, 이제 가거라. 난 할 일이 많아.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길게 쓴 사과 편지였어요. 읽으면서 눈물이 났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영에게 부탁했어요. 수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와주게. 재단 명의로 말이야. 선생님, 직접은 안 돼. 하지만 내 딸이니까 굶주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공방에서 작업했고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 삶은 평온했어요. 어느 주말 오후 공방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수진이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이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갈 뿐이었죠. 저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난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영정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거대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리를, 제 존엄을 되찾았을 뿐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를 버렸던 이들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죠.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70평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저는 이제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공방에서 바라본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늘을 움직였어요. 이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짓밟혔다가 다시 일어선 장인의 인생이었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창밖으로 개나리 꽃잎이 또 한 송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작업을 계속했어요. 사람은 무너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저들은 알아서 무너집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승리입니다.